마무리하는 연말인데 다들 바쁘시죠? 근데 이렇게 또 통일강연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미주통일연대 워싱턴 회장 김유숙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연회는 이렇게 통일 대화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에게 질문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훈 선생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시고요. 네, 선생님 워싱턴 한인사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강연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본인 소개와 함께 북한에서 나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탈북 동기 등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이제 2014년 10월 김정은 정권의 잔악한 살인 만행을 보면서 등을 돌리고 이제 망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북한의 부강 발전을 위해서 애국적으로 헌신하던 애국자였고 사회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젊은 독재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아주 끔찍하게 살해하고 또 그 고모부와 그 고모의 측근들을 수백 명 정말 잔인하게 가장 끔찍하게 보살기관총으로 처형하고 화염방사기로 불태우고 땅굴을 짓는 그런 잔악무도한 그 만행을 보면서 저의 생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서 그러한 만행은 처음 먹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독재자 밑에서는 내가 일할 수 없구나. 정말 이런 체제는 우리가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 우리도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배웠는데 자기 부모나 자기 가족들을 다 존경하고 사랑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런데 젊은 독재자는 자기 가족을 살해하는 아주 폐륜 만행을 감행했고 또 자기 고모도 사실 몰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독재자가 집권한 정체성이 다 파괴됐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다 잘려나갔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런 만행을 보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분노와 중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밑에서 우리가 정말 애국할 수 없고 충성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2014년도 망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는 이제 제가 평양에서 일을 하고 중국에서도 일을 하면서 가족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들은 중국의 동북재경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해서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한 상태였고 거기서 석사 과정을 공부해서 이제 마침 제가 가족과 함께 이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한 1년 살다가 거기도 또 한국에도 이제 북한의 그런 추종하는 세력들, 북한의 간첩들도 이제 제가 만나면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망명 스토리는 사실 말하자면 몇 시간 얘기를 해도 이제 끝이 없는데 오늘 시간상 이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실 김씨 일가의 그 세습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 체제 유지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같은데요. 북한 체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반도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경제가 파탄이 되고 그리고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통일 반대론, 그러니까 통일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반대로 통일이 가져올 엄청난 그 변화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제 통일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무궁한 번영과 평화,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통일에 대해서 이제 통일 비용이라든지 통일 후에 뭐 복지가 발생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이 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정말 통일하면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달리 해보면 통일하게 되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적인 변화들, 또 좋은 점들을 생각하면 사실 통일된 한국은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군사 자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통일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도 우리 북한에서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북한에서도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뭐냐면 통일되면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나. 뭐 이제처럼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에서 싹쓸이하면 우리는 한 번도 뭐 자기 기업도 할 수 없고 자본가도 될 수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좋은 점, 이 좋은 점들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우선 나라의 영토가 2배로 커집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그 경제 개발 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주 높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증가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북한 지역이 사실은 이 경제 발전에 아주 유리한 촌의 그런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다음에 동서해안이 다 뚫려 있습니다. 항구가 다 있고, 그러니까 철도, 도로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거대한 시장하고 있다와 있고, 또 북한에는 나름대로 자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군도 이렇게 되면 뭐 석탄 자원도 많고 석회소, 그다음에 저 아시아 최대의 그런 철강석 광산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15억 톤 규모의 마그네사이트 광산, 우라늄, 뭐 히토리움, 뭐 연아연, 금광석 이렇게 북한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원 부국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제가 북한의 석유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홍콩 재벌을 투자 유치했는데 북한의 소해만에 굉장히 큰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에도 유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주 분지라든지 재룡 분지라든지 평양 분지 이런 데도 원유 매장지가 있습니다. 아무나 통일이 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 산업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강철 산업, 그다음에 화학, 뭐 조선업, 자동차, 뭐 이 등등해서 그 자기 산업 기반이 있는데 이걸 현대화하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은 뭐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한국의 자본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보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갖춰주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뢰를 두면은 2010년부터 이제 장성택 부문이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그 사령탑을 했습니다. 그분이 원래 좀 개혁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많이 개방시켰습니다. 개방시켰는데 그 전에 수출이 9억 달러였는데 2013년 그 4년 만에 36억 달러의 수출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4년 사이에 4배가 장성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잠재력은 있고 또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또 머리도 내가 볼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문제들, 그거는 우리가 좀 일면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높은 데 올라서서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본다면은 통일된 한국은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사실 한국은 북한에 가로막혀 가지고 섬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은 대륙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 뭐 이제 전 세계하고 무역을 하면서 수출 시장이 늘어나게 되고 국내 시장도 커지게 됩니다. 그 전에 내가 일본 학자하고 한번 이 북한의 경제 발전과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북한이 이제 자립적 민족 경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자립적으로 경제를 일어서자는 인구가 한 1억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2천만, 2,500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자립 경제를 할 수 있겠나? 자체 생산에서 소비가 눈만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인구가 8천만이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있으면 1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통일된 한국이 정말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저는 이 통일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하면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북한에도 이제 그걸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만약 북한이 이제 개혁 개방이 되면은 또는 통일이 되면은 매해 평균 성장 속도가 15%는 갈 거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20년 이내에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는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거를 이 데이터가 이제 한국의 경제 개발 시기, 박정희 시대하고 중국의 개혁 개방 시대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또 이제 북한 지역에는 다 잘 사는 그런 경제 대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전에 한국이 개발할 때는 또 다릅니다. 한국도 굉장히 경제 대국이고 중국도 시장이 광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은 사실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고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번영에도 거대한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북한은 최근에도 ICBM 미사일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겠다라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김여정은 검푸른 대항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이란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응수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사정을 잘 아시는 선생님께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북한의 그 핵 문제는 북한 사람들은 사실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그 핵이 우리 인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 핵을 집착하는 사람은 또 오직 한 사람, 김정은 독재자입니다. 그는 그 핵무기를 자기의 생존과 권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또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핵이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냐면 남북 간의 그 균형이 깨진다, 힘의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어야 남한으로부터 흡수 통일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걸 누누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그렇고 김정일도 핵을 가진 나라를 침묵한 역사는 없다. 우리는 핵을 꼭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자기 권력 체제가 그만큼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핵에 침략하는 것은 사실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권력을 잡았을 때부터 권력이 불안했고 또 그 말하자면 그 놈은 망상적인 그런 집착증 같은 뭐 이렇게 편집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그 콤플렉스가 있었고 그래서 핵에 침착했는데 사실 이 핵에 들어가는 비용은 북한 GDP의 50% 이상이 걸립니다.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북한의 이경제라고 하는 경제가 내각하고 맞먹습니다. 이 경제가 정부 그 투자하고 그 다음에 30%가 있던 30%도 일부 그 국방률에 투자를 합니다. 그다음에 군대 또 군대 경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과거의 소련이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도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결국 경제가 바닥이 나서 붕괴됐는데 김정은 정부는 지금 현재 아주 세국 정책, 나라를 철저히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붕괴되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했을 따름이지 실제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나라를 폐쇄적인 정책을 처리하지 않고 개방을 못 시키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김정은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부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우리가 좀 더 그 당분을 주면은 이제 북한도 어차피 지도자도 그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할 것이니까 좀 변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걸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당분을 줬고 또 뭐 2000년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 북한에다가 뭐 100억 달러씩 투자하고 했는데 결국은 북한이 계속 핵을 더 강화시켰고 지금은 뭐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구를 줘서 그 북한의 핵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북한 독재자는 오직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서방 세계 사고방식 또는 미국의 사고방식 생각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북한은 국민들이 그 투표로서 지도자가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여론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하는 일이 국민들이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핵 개발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고 또 이제 핵 개발이 진짜 보면은 김정일 시대하고도 또 다릅니다. 김정일 시대는 뭐 김정일이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는 않았는데 김정은은 이제 보면은 정말 매번 미사일 발사장이라든지 핵 개발하는데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일은 다 집어치우고 오직 그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이제 계속 가다 군비 경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종착점이 온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핵 개발에 집착하면서 그 나라를 어떻게 살리겠나, 핵을 내가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살리겠나 하는 그런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는 핵 가진 다음에는 뭐 나라를 개방시켜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나라를 발전시키고 인민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최근에 이런 정책을 계속 보면은 우리 자력경제로 나라를 살리자. 또는 뭐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계속 강화하자. 그러니까 통제경제를 계속 강화하자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실패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는 이제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핵 문제는 뭐 우리가 이렇게 당분을 주면서 그 미끼를 던져서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이제 판단이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북한의 이제 핵 문제, 이 핵 문제는 사실은 그 목적이 그겁니다. 자기 체제를 자기 체제를 지키자는 데도 있지만 그 핵무력을 앞세워서 남한을 통일하겠다는 그런 것이 가장 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지금 자기가 남한을 통일해서 그 한반도 전체를 김씨 왕조로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그 김정일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김정은 시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그
북한의 핵 문제를 단순하게 뭐 이제 그 미국하고 맞서려고 한다든지 자기 옥수적 수단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고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핵을 만들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는 사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나는 북한 지도부 가까이서 이제 근 30년 살았기 때문에 북한 정책이 어떤 것인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의 핵은 분명하게 그 타겟이 남한입니다. 남한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각성을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돼서는 어떤 물리적인 타격도 가해야 된다 맞받아서 계속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북한에서 이제 강연회도 듣고 뭐 학습도 하게 보면은 미국 놈들이나 그 한국 놈들은 한국 배려들은 이놈들은 우리가 두려우니까 계속 말로만 했지 쉽지 어쩌지 못했다. 우리는 그런데 뭐라 우리는 계속 핵 개발도 핵시험도 하고 미사일도 꽉꽉 쏘지 않나. 근데 그놈들은 말밖에 하는 게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입장.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하면 핵시설을 뭐 타격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사일 발사할 때는 미사일을 요격한다든지 뭐 이런 물리적인 타격을 보여줘야 그들도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심을 느끼고 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삼국 정상이 역사상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이 이러한 통일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적인 통일이니까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전제를 두고 결론을 짓는 여론들이 대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북한 지도층은 코너에 몰리면 북한 지도층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조만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 아니란 생각일 수 있겠지만 국제사회가 자유, 평화, 통일로 초점을 맞춰가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동북아가 이제 자유주의 이제 연대로 지금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도층에 계셨던 선생님으로서 전국에는 북한이 이러한 통일의 협조에서 생존의 길을 찾을 것인가, 뭐 낙관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찾을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북한의 그 통일 정책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북한 체제 본질을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체제는 독재자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중앙 집권적 민주주의 그 의사 결정 구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그 체제 자체가 김정은 가문의 그 개인 숭배 사상으로 지배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제 좀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개방을 못 시키는 이유가 그런 신종 체제는 폐쇄된 공간에서만 이제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방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내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체제 유지라는 것은 김정은이 생존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코너에 몰려도 자유, 평화, 통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그에게도 죽음이기 때문에. 왜 죽음이냐? 그 북한 체제는 김씨 가문의 숭배 사상으로 지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가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감행한 반인류적 만행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공개만 할 수 있다면 나치 히틀러를 훨씬 능가할 겁니다. 지금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약 20여만 명의 사람들이 모진 고문과 학대 또 굶주림으로 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용소 문 앞에까지 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범죄 행위가 개방이 된다, 통일이 된다 하면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김정은은 결국 국제형사재판소 단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직까지 나라 개방을 못 시킵니다. 이런 것이 드러날까 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유평화통 코너에 몰리면 그런 생존을 위해서 가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는데, 물론 그 생각도 이런 미국 같은 자유로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사고에서는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북한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체제가 어떻게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북한의 실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통일 정책은 무력에 의한 남한의 통일입니다. 이건 수십 년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그리고 김정은 시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례로 이제 김정은이 2013년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그 회의에서 전원에서 어떻게 얘기했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최대 수건인 조국 통일을 대사변을 하자면은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된다. 해구에 우리의 평화도 있고 통일도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통일은 무력에 의한 남한을 침공해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화 통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그자가 2013년 11월 달에 인민군 중대장 중치위원회에서 2015년을 통일 대전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그때 다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하면서 일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통일할 수 있겠나. 그 전에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는 6.25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뭔가 지켜야 될 그 목숨처럼 지켜야 될 그런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킬 것이 없지 않겠나. 6.25 때는 그때 이제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그때 농업국가였는데 한 80%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때는 다 자기 땅이 있었습니다. 지킬 게. 근데 지금의 전쟁하면 북한 사람은 지킬 게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 엘리트라고 할지라도 토지도 없지, 돈도 없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지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독재자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남게 독재자하고 같이 내가 목숨 내고 싸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우려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유사시가 되면은 북한에서 정말 그전처럼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걸 얘기해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통일 방안, 이제 북한이 대외적으로 기만적으로 선전하는 통일 방안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입니다. 이건 뭐 김대중 대통령도 그 전에 가서 김정일하고 사인도 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정말 기만적이고 엉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우리 민족끼리 이런 민족적인 감성이나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통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제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6.25 전쟁도 겪었고 지난 80년간 총구를 맞대고 첨예하게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족적 감정이나 자존심을 가지고는 이 제도의 장벽은 뛰어넘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상과 정치, 경제, 제도가 같지 않으면 남북이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한 나라 지경에서도 정견이 다르다고 계속 싸우는데, 이거는 완전히 한 국가의 완전히 사상과 제도가 다른데 그러면 총 들고 싸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같지 않으면은 통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꼼수고 대남 전략 전술의 일환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민족끼리 하자는데. 근데 우리 민족끼리 왜 그러면 여태까지 대결하고 살았습니까? 6.25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같은 민족이 아니었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민족적인 감성이나 자국을 가지고 통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청중들로부터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영실 우리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에스 코리아 임영식 기자입니다. 한반도 전쟁을 끝내려면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현이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역할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북한이 누구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 한 독재자 가문이 지금 80여 년간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체제하고 협정을 맺는다고 하면은 북한 주민들은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런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제도가 다르면 이 평화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는 1940년대 냉전 시대도 다 겪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그 냉전 시대 때 평화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한 체제가 무너져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북한하고 남한은 제도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의 차이가 지금 뭐 50배, 60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지금 북한 정권의 그런 권모 술수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한인들 이제 미주동포 사회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왜 한개 독재자 가문이 장기 집권하나? 너네도 다른 나라들처럼 임기제를 정해가지고 지도자를 바꾸라. 그렇게 할 때 그들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한개 가문이 영원히 같은 정책으로 계속 집권하는데 뭐가 달라지겠나? 지금 저희들도 이제 3대 세습할 때 이제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다른 나라 사회주의 나라들을 다 돌아다 보면은 사회주의 나라가 세습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봉건 세습 왕조 국가로 전락됐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들이 북한의 독재 체제를 바꿔야 된다.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비핵화도 할 수 없고 이 평화도 보장할 수 없다. 지금 우리 보면은 이 모든 나라가 대통령의 임기제가 있어가지고 정권 교체 소리가 자주 나오는데 북한의 정권 교체라는 얘기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마치 어떤 신성불가침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북한의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을 못하는지. 한국은 과거에 이승만 독재를 반대했고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반대해서 싸움했는데 그러면 왜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가? 이건 너무 위선적이 아닙니까? 너무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의 영토의 한 부분인데 북한도 그러니까 당당히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물론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국인들인 경우에는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토에 사는 사람들이 너네 북한에 사는 독재자는 너도 임기제를 정해서 그렇게 인민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풀어주라. 자유를 주라. 그 정권을 바꾸라. 누가 능력이 없으면 바꾸라. 사람들 왜 계속 수십 년 동안 기아에 호독이고 굶어 죽게 만드냐. 그러니까 너도 그걸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계속 뭐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하자 하는데 이거는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주에 이제 그 얘기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겠나 하면은 나는 이 미주 동포 사회가 먼저 김정은 정권을 바꿔야만 우리는 평화로 갈 수 있고 통일이 될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 구석에서 해방할 수 있다 하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오는데요. 정말 그 민주화 운동을 북한의 민주화 운동을 우리가 하고 또 북한 인권을 얘기하고 그리고 북한을 이제 그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일보 이찬열 기자님. 한국일보 이창규입니다.
지금 북한 생각하면 참 그래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기회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북한이 제가 탈북자들 많이 만나보니까 언젠가 붕괴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이수행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시나리오로 이렇게 붕괴될 건지 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용소의 문은 밖에서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 체제를 이해할 때 북한이 왜 붕괴되지 않는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붕괴됐는데 왜 겉으로는 붕괴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의문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진짜 철저하게 폐쇄적인 국가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동의 자유도 없고 또 외국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철제 꽁꽁 철조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나는 그 수용소 같은 데 많이 가봤습니다. 그 수용소 보면 철조망으로 담장에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사총을 이제 장착한 그 포대가 있고 군인들이 총 메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수용소로 이제 거대한 수용소를 생각하면 그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배고파서 자기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가자고 해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용소 같은 나라가 어떻게 붕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체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은 왜 너네 항의도 못하고 왜 혁명도 일으키지 못하나? 그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혁명이 일어납니까? 그 마침 내가 그런 투쟁을 한다고 하면 3대가 멸족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총으로 쏘아 죽이는데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내가 용감하게 투쟁한다고 해도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확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행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모를 따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북한을 변화시키자면 외부적으로 계속 북한의 그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고발해야 되고 또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을 계몽시켜야 되고 또 북한 독재자를 계속 자극하고 정권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지금 미국 정부라든지 미국 사회라든지 또는 국제 유엔의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자기 주민을 굶기고 있는 독재자 지금 수십 년 동안 기아 상태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반인류적 범죄입니다. 어느 나라 독재자가 어느 나라 지도자가 자기 국민을 지금 30년 40년 계속 굶어 죽이는데 그걸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느 나라 지도자가 지금 나라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핵을 만드는데 국가의 자본을 50% 60% 쏟는다고 하면 그걸 용납할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들이 한민족이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계속 북한에 뭘 퍼주면은 북한도 변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 거는 북한이 뭘 변하겠습니까? 북한 주민이 변화하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 독재자가 변화해야 되고 북한 독재 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인민하고 독재자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에 우리 저기 박세영 중앙일보 기자님. 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당선되면 김정은 체제가 힘을 갖고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서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저도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백악관의 관리들을 만나서 이제 자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 김정은 정부는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과 딜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겠다 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서 물론 핵 보유국 지위를 준다고 해도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미국이 너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혜택을 주자면은 뭐 공짜로 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래라는 거는 항상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북한이 개방돼야 됩니다. 시장 경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 북한에 주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투자는 다 실패했습니다. 저도 이제 홍콩에 제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석유 개발, 화력발전소 개발 이런 것을 했는데 그분도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다 빼앗기고 돈은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한국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70억, 100억 달러 투자했는데 하나도 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북한 정권이 북한 인민들이 잘 살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북한 체제 본질을 똑바로 알고 북한 독재자가 더 이상 집권하면 안 된다. 너는 계속 핵만 만들고 인민들을 못 살게 길고 하는데 넌 당연한 거 아니다. 이게 뭐 북한은 원래 왕조국가가 아닙니다. 내가 그 기자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북한은 45년도에 사회주의 조건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씨 가문이 그걸 세습 봉건 왕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회주의 정권은 봉건의 낡은 잔재를 청산하는 반제 반복의 민주주의 혁명이 기본 그 자기의 그 정책의 그 손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씨 정권은 그런 사회주의 그 성격에도 다 부합되지 않는 그런 길로 갔고 지금 현재는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100년 집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빨리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끝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나는 기자님들도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서욱자 우리 회장님, 서욱자 회장님 말씀하시고 그 이제 이북이 폐쇄적인 사회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들어온 게 뭐냐면 미국에도 이제 시장 개방이 조금씩 돼갖고 장마당 이런 게 섰다. 그래서 각 도시 이런 데마다 장마당을 위해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이 이북 체제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됐고 또 거기에 또 플러스 그 인터넷 IT가 있어갖고 이북 그 주민들이 조그만 USB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외부에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고 아무리 그 자기가 말하는 남조선 TV 보지 말라 해도 이북 그 국민들이 다 텔레비를 보면서 밖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북 사람들은 국민들이 많이들 밖에서 어떻게 외부에서 어떻게 사는 걸 아는데 이제 물론 폐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이러한 국민들의 자각이 높아짐으로써 아까 내부 붕괴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장마당으로부터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했고 뭐 장마당 세대가 체제를 바꿀 것이다 하는 것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북한 체제가 그렇게 멍청한 체제가 아닙니다. 그 체제 사람을 다루고 통제하는 이 체제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따라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북한이 사회주의 배급 체계가 유지될 수 없으니까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하니까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그때 당시에 사회주의 시장의 70 내지 80%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하루아침에 경제가 다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급이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장마당에서 이제 주고받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이제 허용된 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일시적으로 지방에도 다 법이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 정부의 기능도 마비되고 그렇게 해서 장마당이 생기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03년도에 장마당에 집을 재놓습니다. 그 안에서만 오직 장사의 행위를 하라. 그러면 그 장마당 그 집 안에 노동당 조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국당이라고. 자, 인민보안성에 그 안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보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통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투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정도. 거기서 부자가 생기면 그 타겟이 돼서 당장 잡아갑니다. 이게 북한이 장마당에 돼 가지고 지금 30년 흘렀는데 장마당에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북한의 자본가가 나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 뭐 일부 사람들은 뭐 이제 북한에도 뭐 신흥 부자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신흥 부자라는 게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북한 탈북민들이 보는 때는 그 사람이 돈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자기는 지지를 못 사니까. 내가 볼 때는 부자가 없습니다. 나도 그러면 그때 부자였겠네요. 내가 북한에서 최대의 제일 큰 무역회사의 사장을 7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군간경제개발총회사라는 것도 김정일이 직접 호명해서 내가 하라 그래서 내가 했고, 그래서 이제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손바닥처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겠나? 이제 그렇게 통제가 심하고 감시가 심하고 무자비한데, 그래서 사실 변화는 김정은 정부를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른 변화입니다. 밑으로부터 변화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전에 내가 황해제철소 이제 있는 그 황해도에 송림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공장에서 황해제철소 공장에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노동자들이 동을 내다가 팔았답니다. 2kg가 팔았는데 그들을 땅굴 앞세우고 인민군대가 와가지고 그 앞에서 총살했답니다. 7명의 8명을.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밑으로부터 혁명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탈북민들이 와서 이제 많이 중원하는 것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그 전보다는 경제 활동이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장마당에 내 있어가지고 장사를 해서 사람이 돈 번다.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거기서 부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조금만 돈 벌게 되면 타겟이 다 장악해서 타겟이 돼가지고 붙잡아다가 재산 다 뺏들고 감옥에 잡아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체제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지. 지금 이게 그때 북한에서는 이제 장마당은 우리가 지금 북한의 체제가 북한의 경제가 지금 추서지 못했으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 유관일 대표님 다음에 이제 김성한 기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관일 대표님. 네, 통일위원 유관일입니다. 먼저 우리 이정호 강사님의 그 귀한 답변 내용은 감사드리고요. 저는 1번 통일에 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통일이 이제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은 그것보다는 통일 이후에 우리들이 받는 수혜나 호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이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동안 그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협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자회담 같은 경우는 남북, 중미, 러이 이렇게 가지고 육자회담 했는데 그때 대표가 크리스토퍼 휠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때 실제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경우는 좀 과장된 거지만 이대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기득권 층은 이대로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속내를 들으면 복잡한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통일에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또 당장 하긴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보라도 걸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해외 정부들이 해야 될 일, 또 북한에 대해서 어떤 거를 요구해야 된다, 독재를 물러내야 된다 이런 건 또 따로 부수적이지만 만약에 이정호 우리 강사님께서 무슨 육자회담에 무슨 대표가 됐을 경우에 어떤 통일 방안, 통일 방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통일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남과 북이 체제 대결을 또는 제도적 대결을 지금 80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을 싫어한다, 우리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하면은 북한이 통일할 것입니다. 이건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북한은 수십 년간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정책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한대 정권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르기까지. 그래서 사실 통일은 우리가 뭐 생각하고 이제 국민 투표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의사에 관계없이 통일은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뭐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 뭐 중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하는데 이제는 대한민국도 그 전에 45년도에 나라 없던 그런 민족도 아니고 나라가 이제처럼 그렇게 강력해졌는데 뭐가 두려워서 중국 눈치를 봐야 되고 중국 왜 우리가 또 미국하고 그렇게 동맹도 맺었는데 왜 당당히 얘기를 못하나? 그러니까 뭐 크리스토퍼 힐이 뭐 육자회담 수석인데 그 사람이 북한을 뭘 알겠나? 그 사람이 우리 한반도 통일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우리 한민족이 주인이고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싫어한다면 공산 세력들이 우리를 통일할 것이다. 그러면 이 공산 세력의 통일이 왜 가능하나? 북한은 중국도 물론 북한이라는 북한 독재자의 세습을 반대하지만 뭐냐면 그것이 그 압력강 개선에 미국이나 자유 세력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거든요. 저 안 하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는 통일은 필수적인 것이고 의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이 뭐 통일 싫다 좋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뭐 통일을 우리가 국민 투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통일은 뭐 누구 의식에 관계없이 하고 우리가 45년도에 나라가 독립될 때 독립투사들이 독립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이기 때문에 나라가 독립됐지 뭐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에서 독립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도 다 존중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통일로 독립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국력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나는 진짜 자신감이 있고 또 이게 미주 한인 동포 사회가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대단하다. 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뭔가 리더십만 있다면 나는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성환 기자님 아까 그다음에 조선일보 김성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아직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게 과연 이 통일의 길이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 동포 사회가 목소리를 내는 거 외에 다른 통일 방법, 우리가 해쳐야 할 행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도 그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이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이거 한민족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걸림돌이 어디 있나? 지금 그 북한의 독재자는 영구 집권을 하겠다고 합니다. 뭐 4대 세습 얘기가 되고 5대 세습도 얘기가 되고 계속 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북한의 독재자를 놔두고는 우리가 통일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우리 기자님들도 북한 정권은 왜 한계 가문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나? 다른 나라들은 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또 대통령의 임기제가 보장되어 있고 중국도 역시 대통령 지도자의 임기제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이제 그 80년대 그 등소평의 그 정책에 의해서 지도자가 5년 한 번 하고 한 번 또 5년에서 10년간 하게 됐는데 나는 그때 그것을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아, 이거 중국도 지도자의 임기제가 있구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지도자가 얼마나 살기에 넘쳐서 살아갈 수 있겠나. 그런데 이거 영구 집권하니까 지도자가 멍청한 생각하고 자기 권력만 가지려고 합니다. 인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말로만 하지 실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일하는 문제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이런 구호를 내오지만은 사실 민족하고 상관도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보세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남한 영화를 보고 남한 드라마를 본다고 총살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게 맞습니까? 그러고 또 남한의 일상에 대해서 누구도 보지 못하게 다 차단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겠다는 지도자의 생각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일하는 방법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 뭐 걸림돌이 누구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확대하지 말고 우리가 북한의 독재자 그 한 놈 때문에 우리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한 놈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노예 구석에서 지금 80년 동안 노예처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저쪽 그 임성환 회장님이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부친은 이제 73년 전에 6.25 전쟁 종군 기자로 하셔서 6.25 전쟁을 한국인으로서는 95% 이상을 전체 사진을 촬영하신 분입니다. 저 역시 베트남 전쟁 종군 기자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전쟁의 참혹성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동족을 산채로 물속에다가 쳐박아 죽이고 또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장면을 어마어마한 사진을 수백 장을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전쟁의 참혹성을 너무나 참혹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재 김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미국의 힘이 우리가 미국의 힘 여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미국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우리 힘을 키워서 미국 정부를 움직여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그 한인 사회하고는 연계가 깊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2016년도에 그 미국에 왔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의 싱크탱크 학자들 또는 미국 정부 사람들과 이제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들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 같은 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다 말을 합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영감을 받은 것은 뭐냐면 2016년에 그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정강을 보면은 북한을 노예 정권, 가혹한 통치자가 지배하는 그 인간이 살지 못하는 그런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실 한국 정부보다도 이 미국이 더 인권에 대해서 또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중요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북한을 노예 정권으로 표현하거나 가혹한 독재자가 통치하는 정권이라고 표현한 적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정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칙이 뭐냐면 남의 나라의 내조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남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반도가 그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그러면 우리 한민족은 그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한의 독재자를 바꾸고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살게 해주자. 그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주자. 북한 독재자 때문에 북한 인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우리가 계속 위협을 당하고 있다. 북한의 핵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계속 공포에 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인들이 할 수 있는 이 미주 동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북한 독재자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나?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일이 있나? 지금 내가 전 세계 다 둘러봐도 한 개 가문이 80년 이상 집권하는 건 20세기, 21세기에 전무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누군가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나한테 질문하신 분도 자기 부모들이 전공 기자하면서 다 그 처참한 걸 봤는데 지금 그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이 아닌 평화 시기에도 북한의 독재자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고사총으로 사람을 쏘게 되면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살이 없습니다. 이걸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 버리고 그 땅크가 진문해서 내 놈들은 이 땅에 묻힐 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독재자를 우리가 그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찾아야 되고 또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람은 시간은 다 마치는 걸로 할 테니까요. 네. 그때까지 저는 1992년에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갔는데 그때에 지나가서 정부 요인들하고 주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초청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언론인인데 언론인 중에서도 이 워싱턴이기 때문에 초청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초청 안 하겠냐니까 일반 기자들은 안 한대요. 오면은 공사장에 천막을 찍어가지고 와서 이게 북한 인민들의 생활이다. 그리고 목사들도 초청을 안 한대요. 기껏 와서 대접해주면은 가서 설교는 나쁜 점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뭐 사상전이 아니고 이제 북한에서는 매일 이 ICBM에서 뉴욕이나 워싱턴에 오는 걸 목적으로 이렇게 시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의 과시라고 보는데 과연 이러한 기술을 북한에서 지금까지 연구해서 오늘날까지 그 IC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성장된 것인지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을 받아서 한 것인지 어떤 기술로 오늘날 이렇게 이 ICBM 경쟁을 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보고서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90년대 소련이 붕괴됐을 때 소련의 그 과학자들, 기술자들을 수십 명 받아들여서 이제 문수거리, 평양식 문수거리에 집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마 돈 주고 사왔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실제 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핵 개발 기술은 뭐 60년대, 7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그랬는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계 북한도 뭐 이제 좀 못 사는 가난한 나라지만 한계 국가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집중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죽어나갈 때도 그 분야만한 투자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에 전국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랬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지원이 들어오니까 수십억 달러가 들어와요. 거기서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어디다 주냐면 군대하고 군수공장들에다 줍니다. 식량을 주고. 그 다음에 그때 군수공장들이 대만이나 유럽에서 이제 기계 설비를 들여다가 CNC화를 했는데 그 전까지 북한의 공작 기계는 한심했습니다. 제품을 만들면 그 차이가 심하니까 계속 오작이 났는데 이 CNC 기계는 그 수치만 잡아내면 정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한국 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 군수공업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대성천국에 있는 친구들도 1년에 수백만 달러씩 받아가지고 공작기계 다 사다가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만들어지면은 다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에 가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미사일 기술이라는 게 뭐 고도로 첨예한 기술은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술은 뭐 이제 30년대, 40년대도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사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본 데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러시아에서 기술을 받은 것도 있겠고 중국. 근데 사실 내가 보면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안 줍니다. 러시아 이 사회주의 나라 독재자들이 아주 지독합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더 발전하라고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가서 이제 북한의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자료를 다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한테 어떤 것이 계속 정책이 나오냐면은 조국의 융성 발전된 자료를 다 수집해오라. 그러니까 중국의 도서관은 다 뒤지던 러시아의 도서관은 다 뒤지던 그 가져오라고 이제 매해 그런 지령이 떨어집니다. 뭐 그런 자료를 갖다가 과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연구하고 뭐 인민대학 식당에 비치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해킹이 늘어나서 이제 그런 정보를 다 캐내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2013년도에 이제 북한의 그 노동당 행정부의 부부장이 날 만났는데 북한이 그때 그 원산 지구를 이제 뭐 국제 관광지를 꾸린다고 하면서 했는데 김정은이 이제 자료를 내려보냈는데 유럽의 그 5성 호텔들, 한국의 5성 호텔들,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그 상하수도망들 이 모든 자료가 다 자기한테 내려왔답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내려왔나? 다 그런들이 훔쳐간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이버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북한이 미사일 기술이 이제 발전했다 못했다 이거를 떠나서 재래식 무기라도 그 살상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들이 기술이 높나 기술이 적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겠나. 지금 내가 우리 그 아들의 친구가 지금 최근에 망명을 했는데 그 친구 얘기에 의하면은 이제 그 평안북도 쪽에서 이제 드론을 지금 거기에 이제 그 방연 비행장이라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이제 북한이 그 전에 러시아에서 들여다가 뭐 이제 헬리콥터도 이제 조립하고 비행기도 조립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걸 드론을 조립한답니다. 드론을. 근데 드론에다가 핵을 장착한대요. 드론에다가 핵을 한 킬로만 내서 떨궈도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멍청하게 앉아서 북한이 너네는 기술도 없고 너네는 못 사는 나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걸 주도하는 그 지도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맹렬히 공격을 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만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우리 에스터 선생님. 네.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죠? 네. 네, 저는 북한 자유연맹 거기 회원입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 또 중국에서 숨어 있고 또 감옥에 있는 그런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저희 연맹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선생님 그 통일에 대한 그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100% 아주 동감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책을 읽는 게 있는데 그 조지 프리드만이라고 The Next 100 Years, Forecast for the 21st Century 그걸 읽어보면 2030년대에는 한국이 통일이 꼭 된다. 그리고 되면서 한국이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그 미래학자가 썼어요. 저는 그거를 정말 기도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왜 북한이 말합니다. 밑에서 인민들이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아주 쉽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 폴리티컬 프리즌 캠프라고 생각하면 된다. 밖에서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 안에서는 나올 수 없으니 저는 거기에 정말 동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미국 시민이지만 한국에 있는 한국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그 미국하고 지금 중국, 특히 중국 왜냐하면 그 고난의 행군 때도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거 북한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중국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저는 뭐 폴리티컬 사이언스도 아니지만
그 중국하고 좀 더 외교를 잘해서 또 인권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우리 통일하는데도 좀 이렇게 외교를 잘하면 우리 통일에 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한 가지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선샤인 폴리시라든가 해가지고 돈만 자꾸 퍼주고 또 그게 군대한테 가고 이민들한테는 하나도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북한하고 어떻게 정말 대화를 트든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김정은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김정은이 물러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카다피를 갖다가 잡고 사담 후세인을 가서 잡았잖아요. 미국이 그 김정은 하나 죽이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중국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제 의견은 이런데 선생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지금 나는 그 사회주의 그런 독재 체제 하에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57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는 이 본질상 뭐 중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 그 주공 전선이 반미 전선입니다. 미국을 반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선. 그런데 왜 그러면 둥서평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개혁 개방했나? 나라가 너무도 못 살고 사람이 몇 천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우리는 쥐 잘 잡는 고양이,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아무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발전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든 뭐 시장 경제도 있고 뭐 교육 경제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는 확실하게 자본주의 방식 하자. 그런데 정치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 체제는 일당 독재 체제를 가고 그다음에 경제는 그 자유시장 경제로 이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니까 정치적으로도 많이 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영구 집권을 합니다. 이 영구 집권을 하면은 이 자유가 점점 말살됩니다. 이 영구 집권하는 사람들은 자기 권력 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도 국민의 투표에서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은 사실 그 뒷전입니다. 자기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독재자 주위에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사람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불행한 건 그런 겁니다. 아주 겉으로 볼 때는 권위가 있고 굉장히 위신해서 보이는데 실제 자기가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딜을 하는 문제는 그래서 나는 이거 미국 정부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중국과 딜을 하는 문제는 뭔가 신사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너네가 북한 문제 해결 안 하면 대만하고 지원할 거다. 네? 대만하고 할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가 우리 북한 너네도 뭐 그 대만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하나의 한반도다. 이 때문에 너네가 북한을 계속 지원하면 우리는 대만을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을 자국해야 중국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실 북한이 긴밀한 것 같지만 사실 적대적 관계입니다. 왜 적대적 관계냐면 시진핑이 김정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2014년에는 아주 저놈을 죽여버리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왜 또 이 관계가 문제라면 정치 제도나 경제 제도도 북한하고 중국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시장 경제가 아니고 계획 경제입니다.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여기에는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재화를 생산하고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런 아주 기반이잖아요.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인데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이 국제 무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북한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와서 무슨 어떤 경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전혀 하는 게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가 그러니까 뭐 문화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모든 측면에서 중국하고 북한이 협조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정치 제도도 문제라면 중국이 시진핑이나 그때 중국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너네 나라는 어떻게 해서 한가운데 3대 세수가냐? 이게 사회주의의 정신에 맞나? 사회주의는 원래 이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거야. 그런데 왜 너네 계속 세 마리 돼지가 정치하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국 인터넷에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마리 돼지가 정치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북한 중국 정부가 하나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중국하고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고 지금 북한이 왜 아직 4년 동안 그 코로나가 다 지났는데도 개방 안 합니까? 중국이 두렵고 중국이 무서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미국하고 뭔가 기회를 찾으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것도 중국이 방향을 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나는 중국하고 딜을 하는 방법은 중국에게 어떤 자국적인 것을 주지 않으면 딜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대만 문제를 거두리는 것이야말로 중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문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중국 대사관에 가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너 대만을 지지한다. 북한 동포들을 지금 돌려보내지 말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쨌든 그 자극하는 방법은 좀 연구를 하면은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유엔에서도 그때 우리 딸이 유엔에 모였을 때 그 중국의 그 대표가 얘기를 할 때 그 중국 대표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국은 아마 나라가 크니까 중국어를 한다, 영어를 안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중국어를 듣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나는 중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중국은 원래 그렇지 않았다. 중국이 아주 변하고 있다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인권이 잘못됐는데 왜 당신들은 그걸 두둔하나 하니까 한마디 못하더래요. 그랬는데 그 오스트레일리아 대사가 자기가 3년 반 동안 유엔에 왔었는데 아주 오늘처럼 통쾌한 날이 없었다. 미국의 대사도 굉장히 통쾌하다 지금. 너가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같이 뭐 이제 전 담화도 하고 했는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너무 중국에 대해서 이제 크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사실은 중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약점이 많은 나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형제가 지금 통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대 명문대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아주 유능한 앞으로 통일 한국의 큰 지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북한의 해방과 그리고 또 자유와 번영의 통일 한국을 염원하실 텐데 그 시간을 위해서 선생님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 질문에만 대답해 주시면. 저는 그 사명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노예 구성에서 해방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뭐 글도 좀 쓰고 이제 합니다. 하고 지금 저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통일 후에 또는 북한이 통일이 됐든지 아니면 차기 정부가 생겼을 때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키겠나 북한의 번영과 또 미래를 위해서 그 설계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연대라는 그 단체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1월 27일 여기 센터 1층에서 발대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여러 국제 정세가 어렵고 뭐 위기라 하지만 사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우리가 통일이 목표가 아닙니다. 통일은 과정에 불과하고 우리의 목표는 정말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번영이 넘실거리는 그리고 인권이 넘실거리는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통일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는데 우리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통일 한반도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전 세계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날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강연을 해주신 이정호 선생님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